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주열국지라는 중국의 역사소설의 픽션과 넌픽션을 구별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쓴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해설하고 보충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1장 패자를 기다리며 제3절 반란과 변란 3. 죄 그리고 피죄 중 누가 누굴 심판하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의 제명 죄 그리고 피죄란 제 양공이 죄를 짓고 지어 결국 죄를 당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명의 춘추자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양공은 노환공의 죽음과 관련하여 평생을 그 범인으로 몰아 죽임으로써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자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 제 양공이 이복 여동생인데다가 한나라의 군부인인 문광과 불륜을 저지르고 이것도 모자라서 불륜 사실을 덮으려고 문광의 남편인 노환공을 죽이고 또 노환공을 죽인 것을 은폐하고자 평생을 범인으로 몰아 죽였다는 천인공노할 소문이 제나라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죠. 제 양공은 사실 노환공이 죽었을 때 노나라의 반응을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노나라의 반응까지 고려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과 문광의 불륜 사실을 당장 입막음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응급결에 노환공을 죽인 것이어서 노나라가 어떻게 나올지 크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노나라가 점잖게 외교 문서를 통해 노환공의 죽음에 대한 평생의 죄를 밝히라고 하자 제 양공은 크게 안도하였습니다. 노나라 스스로 노환공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과의 연관성을 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범인으로 단정해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제 양공은 이것이 국력의 힘인가 싶었고 평생만 살인범으로 몰아 죽이면 적어도 노환공을 죽인 사건은 무마되겠구나 하고 안도했던 것이었지요. 어쩌면 자신이 지레 겁을 먹었나 하고 속으로 웃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떻든 제 양공은 제나라의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 양공은 자신을 무도한 제후로 여기는 제나라 백성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일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또 힘으로 언제까지나 누를 수만 없어서 자신에 대한 평판을 바꿀 묘수가 없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는 정소공 시해 사건과 위해공 폐위 사건을 문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의 평판이 개선되리라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위해공 폐위 사건을 문제하려면 위나라 건모를 다루어야 하는데 건모가 주왕실의 사이여서 자칫 잘못하다간 왕실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 일단 정소공을 시해한 정나라 미부터 문제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자신이 주왕실의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된 것이었습니다. 제 양공은 공개적으로 제후들에게 정나라의 변란을 함께 문제하자고 경문을 돌리려고 했으나 자칫 다른 제후들의 호응도 장담할 수 없는 데다가 설사 함께 정나라를 친다고 해도 그 공을 독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 홀로 정나라 변란을 문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제 양공은 먼저 정나라에 국서를 보내어 수지에서 해견하고 양국이 동맹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정나라를 치는 것보다 정소공을 죽인 당사자만 은밀히 유인하여 해치우는 것이 양국의 피해도 줄이고 또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자신만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층 손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한편 정나라 민은 제 양공의 제의에 반색하며 수락하였습니다. 민은 도울이 역승해서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정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국면을 제나라의 힘을 빌려 일소하려는 기대감을 갖고 동맹제의를 수락했던 것입니다. 민은 수지 맹해에 고금이와 제족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제족은 칭병하며 미를 수행하는 일에서는 빠졌습니다.
제족원 문병원 원번에게 정소공은 저번에 부경이 제나라를 쳤을 때 부경을 물리쳐 주었으므로 제나라 입장에서는 은인이었다. 그런데 그 은인을 죽인 미가 무엇이 좋았어? 그것도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동맹을 맺자고 하겠는가? 이는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다. 이번에 가면 미와 신하는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제족이 징병한 것은 미를 수행하는 일에서 빠지기 위한 술수였던 거였죠. 제양공은 수지 해명을 앞두고 왕자성보와 간지보에게 각기 자객 100여 명씩을 거느리게 하고 석지분녀에게도 자신을 밀착 경호케 하는 등 일일이 지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수지로 출발하였습니다. 기원전 694년 7월 제양공과 미는 수지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제후가 사표한 후 제양공은 느닷없이 미의 손을 잡으며 정소공의 사인을 따져 묻자 미는 놀라서 대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표이란 회명할 때 회명에 참가한 자들의 입술에 희생으로 잡은 짐승의 피를 바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고구미가 나서서 정소공은 병환으로 죽었다고 하자 제양공은 고구미를 가리키며 정소공을 때려 죽인 도둑을 잡으라고 명령. 미리 대기하던 제군은 순식간에 고구미에게 덤벼들어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이어 제양공은 현장에서 자신은 정소공 CEO와는 무관하다며 살려달라는 미를 처형한 후 고구미는 임치성으로 끌고 가서 남문에서 거열령으로 죽였습니다. 거열령을 환열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대의 수레에 제인의 다리 한쪽씩 묶어서 몸을 두 갈래로 찢어 죽이던 중형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질국지 제13회에서는 거열령을 오분시라고도 했다며 이는 수레 5대에다 제인의 머리와 사지를 각각 맨 후 각 수레를 끄는 소를 매질하여 5수레가 일시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제인의 목과 사지를 5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로 고구미를 이렇게 죽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양공은 미와 고구미를 처형한 후 즉시 정나라에 사자를 보내어 너희 나라 고구미가 무도하게도 정소공을 죽이고 제멋대로 정소공의 서동생 미를 옥립했기에 만천하 백성들의 울분을 대신하여 이를 문제하였다. 잘 언론하여 정나라와 제나라의 우호를 위해 힘쓴 정소공의 뜻을 이을 제후를 세우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천자가 제후들에게 조칙을 내리듯이 말이죠. 제족 등 정나라 신하들은 누구를 제후로 옥립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숙점이 나서서 즉 정여공을 포기시키자고 했으나 제족 등이 망한 제후를 포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반대하여 진나라에 머물던 정장공의 아들인 공자의를 옥립하니 이가 정자입니다. 원본은 제족의 지혜와 예질에게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미 일행이 수지에서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예견한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자신이 문병 갔을 때 차기 군인은 공자의가 이을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원본 등은 차기 군인을 두고 논쟁할 때 공자의를 더 지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양공이 미를 죽인 동기와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13회에서는 제양공이 노환공을 죽인 여파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자 미를 희생자로 삼아 죽였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정세가에서는 제양공이 공자 시절에 미와 싸워 원수가 되었는데 수지 해명 때 미가 사과하지 않자 제양공이 대로하여 미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미의 최후와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13회와 제53회에서는 고구미는 제양공에게 체포되어 거열령을 당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전 노항공 18년조에서도 고구미가 환열령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정세가에서는 고구미는 죽지 않고 달아났다가 다시 정나라로 돌아가 제족과 모의하여 진나라에 머물던 공자미의 동생 영을 새 제후로 옥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양공과 왕이가 결혼한 시기와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13회에서는 제양공이 미를 죽이기 전에 자신을 무도하다고 비난하는 백성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하여 제양공이 왕이와 결혼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정세가와 자전 노항공 18년조에서는 기원전 694년 가을에 미가 제양공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제13회에 의하면 제양공과 왕이는 기원전 694년 가을 이전에 결혼했다고 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춘추 노장공 원년조에서는 왕위는 기원전 693년 겨울에 제양공에게 출가했다고 기록, 제13회의 묘사와는 달리 왕위는 미가 죽은 1년 후에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춘추 노장공 원년조의 기사가 맞다면 제양공은 자신을 무도하다고 비난하는 백성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하여 왕위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판을 개선한 후에 결혼하려고 미를 죽이는 일을 서둔 셈이 되네요. 한편 이 무렵 주왕실에서는 주공단의 후예인 주공흑견이 주장왕 탈을 죽이고 주장왕의 동생인 극을 옹립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흑견은 죽임을 당했고 극은 연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지난 12차에서 주환왕의 장자이자 태자인 타와 차자극을 두고 왕신들이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었죠. 주환왕은 장자 타를 태자로 옹립하고서 차자극을 총애했는데 이에 편성하여 왕신들은 타를 지지하는 사람, 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갈렸습니다. 이런 중에 기원전 697년 3월에 주환왕이 죽었는데 죽으면서 주환왕은 흑견에게 극의 후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태자였던 타는 왕위를 승계하여 주장왕이 되었지요. 이때 흑견의 수하이자 왕실 대부인 신백은 흑견에게 후궁의 지위가 왕후와 같고 서자의 건의가 적자와 대등하고 정령이 두 곳에서 나오고 제후국의 도성이 왕실의 도성과 같게 되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다라며 극을 위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직언했으나 흑견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 흑견은 주장왕 탈을 죽이고 극을 옹립하려는 음모를 계속 획책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는데요. 흑견의 반란 음모를 참소한 사람이 바로 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장공 사후에 정나라 군위 개성에 관하여 중간점검을 해보겠는데요. 기원전 701년 5월에 정장공이 죽은 후 정소공이 채 5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기원전 701년 9월에 쫓겨나고 정유공이 군위에 올랐으며 정여공이 기원전 697년 5월에 달아나고 6월에 정소공이 복위했으며 기원전 695년 10월에 정소공이 시해되고 공자미가 옹립되었으며 기원전 694년 7월에 공자미가 죽임을 당하고 공자의가 군위에 올랐습니다. 정장공이 죽은 기원전 701년 5월을 기점으로 보면 미가 죽은 기원전 694년 7월은 정장공이 죽은 지 만 7년을 갓 넘긴 시점인데 이 7년 사이에 정장공의 아들 4명이 5번 군위에 올랐고 이들 중 2명은 피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군위 계승이 아니죠. 정장공 입장에서 보면 손자 즉 3대째 정나라 제후는 과연 누구의 아들일까요? 정장공도 궁금하겠네요. 열패길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제양공이 미를 죽인 동기 및 제양공과 왕위가 결혼한 시기와 관련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고 고구미의 최후와 관련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만장자의 저택에서 명품들을 잔뜩 훔쳤는데 이것이 거의 짝퉁이었다면 도둑기분이 어땠을까요? 2014년 8월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지난날 미스 텍사스 출신이자 돈 많은 상속녀 테레사 로이머의 저택이 도둑에게 털렸습니다. 도둑은 각 층마다 화려한 유선형 계단으로 연결된 80여 평의 3층 벽장에서 시가 100만 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과 옷, 보석과 시계 등을 훔쳐갔는데 벽장이 너무 넓어서 다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테레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잃어버린 명품들도 아깝지만 특히 롤렉스 시계 박스 안에 담겨있던 아들의 유품, 즉 머리카락을 돌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2006년에 19세의 나이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아들의 유품 말이죠. 이 사건은 눈물 어린 테레사의 인터뷰와 테레사 저택 벽장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도둑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백만장자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틋한 모정이라는 측면이 크루즈업되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후 2주가량 지났을 때 테레사 저택을 털었다는 도둑이
방송국 휴스턴 프레스에 전화하여 자신이 테레사 저택철도범임을 밝히며 저택에서 훔친 명품들은 모두 가짜였다고 주장, 백만장자 어머니의 모정이라는 동정론까지 얻었던 사건은 일순간에 명품의 진위 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도둑은 동방송국 기자에게 자신의 주장 증거물로 자신이 훔친 명품 등을 우송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남성 손목시계와 보석 등 15개의 물품과 함께 테레사의 죽은 아들의 머리카락도 들어있어서 그 물품들이 테레사 저택에서 잃어버린 것임이 확인되었고, 물품들을 감정한 결과 모두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도둑은 동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작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훔친 물품들이 짝퉁이란 것을 알았고, 피해자가 방송에서 잃어버린 물품의 시가가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가의 반만 주면 훔친 물건들을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를 언론에도 알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그래서 도둑은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절도품이 모두 짝퉁이라는 도둑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명품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둑이 훔친 물품이 다 가짜는 아니다 라며 여운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세상에는 희한한 일이 많죠.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물건을 훔치고도 짝퉁이었다며 대놓고 물건 주인을 몰아붙이는 도둑이 있는가 하면 도난당하고도 짝퉁이어서 미안해해야 하니 말이죠.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